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역사 위에 올려놓고 답을 구하라. 그리고 쉽고 재미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명쾌한 역사 입문서. 모든 지식의 시작, 전쟁사, 문명사, 그리고 세계사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미래문화사에서 나왔고 저자는 허진모라는 분입니다.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너무도 혼란스럽고 또 변화가 정말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요즘 시대이기에 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은 전쟁사, 그리고 문명사, 그리고 세계사를 한 권으로 정리해 놓은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라면 대부분은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일 것이고 또 다만 시간을 내어 잠시 정리를 해본 적이 드물 것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정리해서 살펴보면 좋을 듯하여 오늘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같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역사에 관하여 더 많은 과거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많은 이들이 곡학아세하는 자세로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전가, 또 실수, 그리고 또 부끄러운 과거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미래를 올바르게 맞이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또 준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근원적인 지식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의 저자의 기본 생각은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와 또 근원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역사에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동서양의 역사의 흐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동서양 인류 문명이 시작된 4대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양 문명의 뿌리가 된 중국 한나라와 또 그리고 서양의 로마 시대까지 문명의 역사 그리고 전쟁의 역사를 다룸으로써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1장에서는 역사의 정의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역사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4대 문명 발생을 시작으로 동서양의 두 큰 문명으로 통합되는 과정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본격적인 인류 문명의 행보와 충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양의 그리스 시대와 동양의 춘추 전국 시대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화려한 문명사와 격동의 전쟁사를 통해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동서양 문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한나라와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세계사의 맥을 잡고 있으니 한 권으로 인류사를 모두 섭렵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에 대하여 생각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토막 지식을 일관된 맥을 통한 연결을 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 속에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라는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에 이전에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사라는 한자는 사람의 입이 주관을 들고 있다는 의미로 사람의 말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가 진할 역자를 만나서 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 것은 17세기 무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단어는 그 탄생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단어이고, 그 맥락은 사라는 단어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에서의 역사, 곧 히스토리는 고대 히스토리라는 작품에서 그 연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여행을 통하여 페르시아 전쟁부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적은 여행기가 히스토리의 시작이며, 탐구를 통한 지식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이라는 의미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줄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양은 구약이라는 성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기원전 2200년 전으로 존재하고, 또 이 당시에 동양에서는 우리의 시조이신 당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하신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이 기원전 1700년경에 존재하였으며, 서양에서는 그보다 약 200년 뒤인 기원전 1500년경에 람세스라는 이집트 파라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람세스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세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모세는 자연스럽게 유대민족을 이끌고 엑소더스 이집트의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200년이 흐른 기원전 1100년경에는 중국의 주나라가 건국을 하고, 그 건국은 무왕이 이끌게 됩니다. 이후 로마 시대를 건국한 기원전 8세기경 러물루스라는 신화적인 인물이 로마 주변의 일대를 기점으로 로마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는 이미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는 시점으로 세상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한 탈레스가 활약을 한 시기가 기원전 7세기경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는 부처님이 탄생한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은 자비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사용이 되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록으로 나름 확정 지은 피타고라스가 등장을 하는 시기가 기원전 582년경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는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에 군자의 도를 제자들과 중국 전역에 설파를 하고 다니신 것입니다. 이후 기원전 470년경에는 너 자신을 알라로 유명하신 소크라테스께서 탄생을 하시고, 우리가 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 국가론을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기술한 내용을 알려주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그 시기보다 약 100년의 시차로 앞선 노자도 계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갈고 닦은 실력으로 페르시아를 점령하여 서양사 최초로 동양의 인도까지 제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찍 요절한 알렉산더 대왕을 뒤로 하고 엄청난 대국이지만 아직은 세계에서 그 존재가 미미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 왕이 기원전 3세기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동양의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하여 중국 전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진시황의 몰락 이후 혼란한 틈 속에서 초안쟁패로 유명한 항우와 유방이 등장하는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기간 중에 서양에서는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침공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 기원전 100년경에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카이사르 혹은 케사르가 등장하여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역사를 배운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에 서양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빠짐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예수께서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나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메시아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역사는 점차 다양한 경로와 복잡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과 쇠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책 속의 또 다른 내용으로는 중국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의 탄생 신화에 대하여 요약을 하여 본다면 빛과 어둠, 땅과 바다 등 만물의 탄생을 설명해 주신 신화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한웅이 나오는 건국 신화는 있지만 지구 탄생 혹은 생명의 탄생에 관한 탄생 신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탄생 신화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다양하게 지어내고 또 이를 혼용하다 보니 설정이 엉성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태초의 세계는 혼란스러운 알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방고라는 신이 도끼로 알을 깨고 나와 키가 매일 한 장씩 성장하여 하늘에 닿아 하늘을 바쳤는데, 그럼에도 성장을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넓게 떼어놓고 죽음을 맞이하고 합니다. 이때 죽음을 맞이한 방고의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또 오른쪽 눈은 달이 되고 머리와 몸은 오악 5개의 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은 사망오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신화 속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오제만을 서술하였지만 후대에 와서는 사망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오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오제는 황제 헌원, 제전욱, 그리고 제곡, 제요, 제순이 있습니다. 황제 헌원은 바퀴를 발명했다고 알려져서 헌과 원 이름에는 둘 다 차수레거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업적으로 치우, 전쟁의 신을 정벌하였다고 하는데, 치우는 우리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동이족의 신이었으며, 한족이 전쟁을 통하여 치우의 동이족을 몰아냈다는 식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요와 제수는 태평성대를 잘 이루었다고 해서 중국인의 이상적인 시대, 요순시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망오제 신화에서 왕들은 자식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왕을 양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사망오제의 글자를 따서 훗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황제라는 말을 최초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다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이 책에서는 하휘라는 미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니, 미녀라기보다는 판무파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휘라는 인물은 어려서부터 이복 오빠인 공자만과 근친상간을 했으며, 공자만이 죽은 후에는 진나라의 대부 하오숙에게 시집을 갔으나 아들 하나를 낳고 40세에 미망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은 하징서입니다. 40세에 미망인이 된 화휘라는 인물은 진나라의 공작인 영공과 그 신하 중에서 공영과 의행부와 함께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못된 짓을 일삼던 영공과 공영, 의행부가 한담을 하다가 하징서에게 정서가 공영을 닮았다. 아닙니다. 주군인 영공을 닮았습니다. 라면서 놀리자 이에 격분한 아들 하징서가 주군인 영공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듬해에 초나라 장왕이 진나라로 쳐들어와 아들인 하징서를 죽이고 하휘라는 인물은 초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초나라 장왕은 하휘의 인물에 반하여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대부 굴무가 반대하여 뜻을 꺾고 하휘를 부하인 다른 신하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신하도 곧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되자 진나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나라 사신으로 갔던 장왕에게 하휘라는 인물을 그렇게 만류하였던 굴무가 진나라를 지나는 길에 하휘를 만나 그녀를 취하게 됩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인물로서 중국의 4대 미녀인 서시, 그리고 왕소군, 초선, 양귀비 등에 뒤지지 않는 판무파탈입니다. 아무튼 동양과 서양의 동시대를 비교하면서 서술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동서양 인류 문명이 시작된 4대 문명에서부터 동서양 문명의 뿌리가 된 한과 로마 시대까지 문명의 역사, 또 전쟁의 역사를 다룸으로써 세계사의 흐름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서양과 동양의 역사를 오고 가며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과 사건 등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기에 알고 있는 토막 지식을 하나로 일관성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또한 역사의 맥을 잡아주는 연대표로도 큰 사건들을 정리하여 보여주기에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한눈에 맥을 짚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역사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저자의 주장에 일견 동의를 하기에 역사를 통해 지식의 토대를 살피고 또 쉽게 습득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독을 권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